자, 1교시 문제인데요. 일단 흙의 안밀 현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의 안밀 현상은 크게 1차 안밀과 2차 안밀로 나뉘게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점성토 집안에서 흙을 쌓아가지고 하중을 제하를 하게 되면은 그 눌린 만큼 간극 수압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간극 수압이 이렇게 그 상승을 하게 되는데 요 상승한 것을 과잉 간극 수압이라 그래요. 이 과잉 간극 수압이 소산되는 거. 자, 전문 용어로 이제 과잉 간극 수압의 소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잉 간극 수압이까지 이게 없어지는, 이 물이 없어질 때를 이제 소산이라고 하는데, 이 때를 치마가 완료된 때라고 봅니다. 치마가 완료된 때. 그래서 요 때죠, 요 때. 치마가 완료되는 때. 요 때를 이제 그 안밀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마가 끝나는 시점. 요 때까지 치마를 해야 된다. 자, 안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연약 집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구조물을 짓게 되면 이게 그 단단한 집안에 짓게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뭐 치마가 되지는 않는데, 근데 연약한 집안에 짓게 되면은, 연약한 집안에다가 이렇게 짓게 되면 이제 치마가 발생이 돼요. 이게 균등하게 치마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부등 치마, 한쪽이 많이 치마가 되고 한쪽은 치마가 덜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약간 이제 건물이 기울어지겠죠. 건물이 기울어지다 보면 건물이 이제 균열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붕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안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안밀 현상을 이용을 해서 치마를 시키는 게, 그게 안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약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그 안밀 치마의 문제점 해서 뭐 집안 치마, 흙막이 붕괴, 뭐 구조물 균열 등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그 우리가 이제 계획 측면에서 보면 그 연약 집안을 치마를 시켜서 단단한 집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간척지 있잖아요. 간척지에 보면은 이제 땅을 물을 이제 물을 가둬가지고 이제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이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를 물을 말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흙을 쌓거나 아니면 물을 말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땅을 간척을 하는데, 이 땅이 사실은 뻘이잖아요. 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뻘은 이제 거의 점성토인데, 이 점성토 집안을 흙을 쌓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토를 해서 그냥 몇 년 동안 방치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간척지 보면은 뭐 10년에서 20년 정도 계속 방치를 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땅에 짠물 좀 빠지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거기다 이제 건물도 짓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빨리 하려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페이퍼 드레인, 샌드 드레인, 팩 드레인 공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게 흙의 안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1차 안밀과 2차 안밀로 나뉘는다. 자, 2차 안밀은 뭐 크리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러니까 1차 안밀과 이제 2차 안밀의 차이는 뭐냐면 원래 생각했던 그 치마량보다 그 더 치마가 되는 것을 2차 안밀이라고 해요. 그 크리프 치마. 자, 다음 보면 거푸집의 해체 시기. 자, 이 해체 시기는 이게 이제 왜 나온 거냐면 그 광주에 그 현산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겨울철에 거푸집 존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그 새로운 하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거푸집의 해체 시기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존치 기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존치 기간. 그래서 존치 기간 문제라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광주 현산 사고를 그 언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5번에다가 이렇게 좀 마련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광주 사고가 나고 그 광주 붕괴 사고가 나고 거푸집 그 동바리와 관련된 이런 문제 이거 4번 이 4번에 대한 그 공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동바리 전체를 존치를 하냐, 아니면 동바리 일부를 해체를 하고 필라 동바리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 가설제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보통 보면은 자, 처음에 가설제를 여기구나. 자, 여기죠. 자, 가설제라는 거는 이제 그 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가설제인데, 이 가설제가 거푸집이 있고 동바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푸집 동바리를 몇 벌을 준비를 해야 될까? 몇 벌? 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원칙상 측벽이나 그러니까 벽체 측벽, 거푸집, 그러니까 수직재 같은 경우는 그 바로 그 다음 날 타설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다음 날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떼어가지고 바로 떼어서 그 다음 날 올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보동발이나 슬라브나 보 밑에만, 그러니까 수평재는 14일 동안 존치를 해야 돼요. 14일 또는 FCK 3분의 2 이상. 그래서 둘 중에 강도가 높을 때 이제 이걸 뛸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름에는 한 일주일이면은 보도 그 동바리 바꿔 세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은 안 그래요. 겨울철에는 양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뭐 14일 이상, 2주 이상을
이따가 그 동발이 바꿔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현장에서 그 몇 벌을 가지고 있냐면 요걸 이제 한 세트를 한 벌이라 그래요. 한 세트를 한 벌. 그러면 요 한 세트, 두 세트, 그리고 여기에 반. 그래서 2.5벌이나 세 벌을 가지고 가설제 운영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 온전히 여기에 있던 애들을 그 동발이 바꾸어 세우기를 안 하고 여기 얘 28일 존치하고 얘 28일 존치하고 얘 28일 존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8일 존치해야 되니까 얘가 한 벌이 더 있어야겠지.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칠라 그러면 한 벌이 더 있어야겠죠. 자,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발이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자, 필라 동발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발이를 세웠던 거를 해체를 하고 요 가운데만 남겨놓는 것을 요걸 동발이 바꿔 세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어내려 그러면 여기에 슬라브에 있는 합판을 떼어내려 그러면 이걸 떼어낸 다음에 또 동발이를 해체한 다음에 떼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동발이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받치는 거, 그거를 동발이 바꿔 세우기라고 한다.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리쇼어링. 자, 요 작업을 언제 한다고? 14메가파스칼 2주 있다가 한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제자는 출제 근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출제 근거에 거푸집의 해체 시기와 해체 시기, 요 압축 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와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내용의 부가적인 내용으로 요렇게 문제 1번 거푸집의 해체 시기, 그러면 해체 시기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채점자가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답안이 있으면 그거 추가점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채점자의 재량에 의해서 이제 뭐 이 내용 외적으로 썼다고 해도 이제 그 상당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면 그쪽으로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출제 근거에 없다고 해서 내 답안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채점자도 상당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로서 이거는 상당히 타당하다. 이 사람이 작성한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점수를 높게 주기 때문에 출제 근거에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단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는 출제 근거를 생각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이 이제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출제 근거를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출제 근거가 그러니까 출제 근거에 준하는 자료를 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채점자를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그 답안에서 설득력 있게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자, 위험성 평가.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일단 보시면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 나오고 물어본 게 실시 시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이라는 거는 여기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 그 고시가 있어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이 고시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고려한 위험성 평가 방법인 그 빈도 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 1000명이 지금 건설안전기술사 평균적으로 1000명이 응시를 해요. 1교시 같은 경우는 1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명이 시험 응시를 했다 그러면 1000명이 다 시험을 받겠죠.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도망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 3교시 조금 더 줄어들고 4교시 조금 더 줄어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900명 정도 시험을 응시를 할 겁니다. 한 100분 정도는 이제 시험이 처음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준비한 문제가 좀 내공이 부족해서 안 나왔다고 해서 이제 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보통은 이제 그 시험지 한 장에다가 답안지 한 장에다가 이제 그 용어 문제를 작성하잖아요. 이게 1000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채점자가 채점을 할 때 이게 1000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문제당 1000장씩. 그러면 1000장씩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답안을 딱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답안이. 자, 물어본 거 위험성 평가 방법 실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건 작성을 해야 되니까 물어본 거 이 방법과 그다음에 실시 시기 물어본 거 이제 방법 실시 시기 이거 쓰면 이제 한 장 거의 꽉 차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내 답안하고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다 그러면 점수가 같겠죠. 자, 이렇게 이제 채점관이 이렇게 다 보면 아 이것도 똑같네 점수 그냥 똑같이 얘 6점 얘 6점 이렇게 주겠죠. 근데 요렇게 출처를 요렇게 써주고 그죠? 가로를 치고 출처 써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데다가 요렇게 빨간색처럼 요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의견을 써주죠. 쉽고 간편하게 적용 가능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 높은 방법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채점자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6점짜리인데 이게 여기 쓰는데 요런 이제 그 출처를 써주고 정확한 출처를 써주고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딱 써주면 이 사람 이렇게 써놨네? 그러면서 점수를 주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답안이 어떻게 돼요? 차별화가 된 거죠. 그 차별화가 막 그 색다른 내용을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색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예요? 건설안전기술사는 뭐예요? 건설안전기술사란 무엇인가? 전문가죠, 전문가로서 이 내용의 그러니까 문제의 그 화두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여러분은 이렇게 달아주셔야 돼요. 의견을.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단지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아냐 모르냐 그거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의견을 내 생각을 반영해서 작성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염해인데요. 염해. 자, 염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내구성 저하의 요인이죠. 자, 염해 같은 경우는 그 염해 알칼리성 골재 반응 중성화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그 문제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메커니즘, 발생 원인, 방지 대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 더 작성을 한다 그러면 염해 콘크리트 염해로 콘크리트 그 내구성 저하시 대응 방안 뭐 이런 거를 써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콘크리트는 반복적으로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하고 반복적으로 그 점검과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염해 메커니즘 발생 원인 방지 대책 여기 하나를 더 쓴다 그러면은 염해 발생 시 대응 방안 뭐 이런 거 아니면 염해에 대비한 지도 점검 및 진단 그리고 그 염해 손상도에 따른 대응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하나를 더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좋게 구성을 한다 그러면 원인, 대책 해갖고 3번 쓰고 4번에다가 이렇게 그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레미콘에 염화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0.3kg 이하예요. 루베당 0.3kg 이하예요. 되고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좀 빈 공간에다가 써 주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굴착기. 자, 굴착기 같은 경우는 일단 굴착기 재해가 산업에서 이제 건설과 전체 산업을 보면 건설에서는 굴착기가 1등이에요. 1등.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뭐가 1등일까? 재해가 많은 거는 지게차가 1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건설 현장에서는 굴착기가 가장 많은 건설 기계이고 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가 가장 많은 건설 기계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설 현장에는 이렇게 이제 이 통계들을 이제 좀 가지고 건설 현장에 굴착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스카이 뭐 지게차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굴착기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은 여기 제가 써놨는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22년 10월에 23년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23년 10월에 그래서 개정 사항 중심으로 제가 여기 좀 잘못 써놨는데 23년 10월에 개정됐어요. 22년 10월이 맞죠? 네, 맞다. 자, 그리고
건설 장비 이제 충돌 협착 반지 산업 안전 관리비 사용 확대도 요것도 그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것도 23년 10월에 개정이 된 거예요. 요 23년에 개정이 된 것 중에 요게 그 AI CCTV라고 있어요. AI CCTV. 그냥 CCTV가 단순히 이제 그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그 도입된 그런 CCTV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고정식으로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CCTV예요. 자, 요 CCTV하고 그 다음에 충돌 장비 스마트 안전 장비 있어요. 스마트 안전 장비가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요 개정 사항을 여기다가 4번에다가 써야 된다.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진파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그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지진파는 이제 P파, S파, L파, 그 다음에 지진 규모의 정도, 그 다음에 지진 대비 방안은 사실 그 재진 면진 내진밖에 없죠. 그래서 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진과 관련해서는 토목에서 지진 액상화 발생 가능 지반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빈 공간에다 이렇게 좀 써주고 검토 철저하고 이렇게 좀 의견을 작성해 두시면 추가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추가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점관들이 천장을 채점을 하는데 답안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다 똑같이 이렇게 썼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이걸 하나를 더 써놨어. 점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채점을 내가 채점관이라도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반드시 이제 관련 내용으로 써두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어스안카 같은 경우 공법의 이제 시공 순서, 시공시 제휴형 안전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제 유형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어스안카 천공할 때 깔림 이제 뭐 크롤라 드릴이라고 하죠. 이제 크롤라 드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다가 그 뒤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모르고 후진을 해서 뭐 협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뭐 협착 이런 거에서 이렇게 갖고 가장 많이 발생함으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를 해야 함 이런 식으로 의견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은 그것도 채점자가 보고 추가점을 줄 수가 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고 있잖아요. 해보고 그렇게 여기 이렇게 따가지고 의견을 넣는 걸 한번 또 작성을 해보세요. 느낌이 어떤가? 자, 그 다음에 시험 발파. 자, 시험 발파에서 시험이라는 거는 발파, 시항타, 시험 항타 뭐 이런 거 있죠. 시험 발파, 시험 항타. 자, 이런 거는 본 발파를 하기 전에 본 항타를 하기 전에 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발파는 이거를 화약량을 설계를 했는데 이 화약량이
생각보다 파괴력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은 그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너무 커가지고 그 폭발의 위력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 여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를 미리 검토를 하는 게 시험 발파예요. 시험 발파. 그러니까 본 발파를 하기 위해서 시험 항타도 똑같죠. 그러니까 본항타를 하기 위한 사전에 사전 설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발파의 목적은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고, 그다음에 사전 검토 사항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 사항이 있죠. 발파 전부 개정 사항을 여기다 이렇게 써 주시면 요걸로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 물론 여기다가 시험 발파 시 유의 사항을 써 주셔도 좋습니다. 뭐 어쨌든 그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발파 표준안전작업지침이 개정되어서 나온 문제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요 개정사항을 써주셔야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해손실비도 보면 산정방법, 평가방정식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물어본 거 재해손실비의 개념은 일단 산업재해로 인한 그 각 분야별 예방대책 수립이 목적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띠장의 역할. 자 띠장은 자 이렇게 흙막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띠장이 없게 되면은 하중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합을 받으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붕괴가 될 수 있는 거를 하중의 휨 모멘트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띠장에 보면은 그 힘이 가해지게 돼요. 이 띠장에. 자, 이 띠장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계측이 필요하죠. 계측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측 관리 기준이 주의, 경고, 위험. 요때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주의해야 되는 건 흙막이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계절이 우기철이죠. 우기철. 요즘에 이제 극한호우라고 하는데 우기철에는 조금 더 세심한 계측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 탑재용 고소작업대도 똑같습니다. 자, 요게 굴착기 1등, 2번이 고소작업대예요. 스카이. 그래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물어봤잖아요.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에 뭘 점검하냐면 일단 작업 계획서, 그리고 조종자의 자격, 그리고 그 고소 작업대의 상태, 스카이의 상태, 그 다음에 그 사전조사 및 사전조사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죠. 작업 시작 전에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작업 중 점검 사항은 작업 중에 안전수칙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그 작업 전 점검 사항, 작업 중 확인 사항을 그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레빈의 인간 행동 방정식이 있는데요. 레빈의 인간 행동 방정식은 B는 F, P와 E다. 자, 이건 인간의 행동은 인적 요소와 사람의 인적 요소와 환경 요소가 함수 관계에 있다. 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 이제 조금 바꾸어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인적 요소와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은 인적 요소. 자, 인적 요소는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애를 바람직하게 만들어 두면 바람직한 행동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애를 되바라지게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애가 싸가지 없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바람직하게 만들어주고, 환경을 개선을 한다면 인간의 행동이 바람직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 현장에서 인간의 부주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을 개선을 하면 인간의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론이 레빈의 인간 행동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 작업 환경 개선으로 답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불완전한 행동의 종류는 이제 그 문제에서 인간의 행동 방정식 하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출제 근거를 출제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제 근거는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 어디서 어느 책에서 보통 이제 어느 책에서 그거를 발췌를 해가지고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간 행동의 방정식과 이 방정식 B는 FP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보통 섞여 있을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불완전한 행동의 종류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자,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안전 이론을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자기들이 이론을 만들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책 이상의 것으로 출제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존 책에 있는 내용의 내용들을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행동의 종류 그리고 이제 불완전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 행동 방정식을 고려한 인적 환경적 개선 방안해서 인적으로는 이제 교육하고 이제 보호구 착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요거는 망각곡선입니다. 망각곡선.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도급이 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자, 요거는 산안법에 나오는 거예요. 산안법에. 이제 산안법 몇 조 외워서 쓰시는 분들은 추가점. 추가점을 얻고요. 못 외우시더라도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써주시면 또 추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도급이라는 거는 하도급을 주는 거잖아요. 하도급. 그래서 원청하고 하청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원하청 상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원청 따로 하청 따로 이렇게 하다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청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그 하도급 업체들을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도급 업체가 그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도급인이 해야 하는 역할, 그다음에 수급인이 해야 하는 역할 등으로 이렇게 그 마무리를 지시면 좋은 답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1교시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2교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